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맞나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임원들의 얼굴에 경악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감히 회장님 앞에서 저런 말투를 대체 어디서 굴러오네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하지만 예리는 그런 소리들을 무시했습니다. 오직 정호만을 바라봤어요. 정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주 희미한 미소였어요. 글쎄다, 제 일인지는 모르겠고 꽤 많이 가진 편이긴 하지. 그럼 돼요. 저희 엄마 수술비가 필요해요. 1억 5천만 원이요. 순간 로비 전체가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예린을 바라봤어요. 8살짜리 꼬마가 대한민국 최고 재벌 앞에서 1억이 넘는 돈을 달라고 하다니 이건 정말 미친 짓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걱정하는 거, 제일 풀고 싶은 고민 있죠? 그거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정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놀라움, 의심, 그리고 아주 작은 기대 같은 것이었습니다. 과연 정호는 무엇을 기대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8살짜리 꼬마 예리는 무사히 거래를 마칠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 한성그룹 본사 로비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외벽 사이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은 마치 거울처럼 천장의 샹들리에를 그대로 비추고 있었죠. 그 넓은 공간 곳곳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마치 매가 먹이를 노리듯 로비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샅샅이 살피고 있었죠. 수백 명의 임직원들이 로비 양쪽에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기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바로 정문이었습니다. 곧 회장님이 도착할 시간이었거든요. 한성그룹의 박정호 회장,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대한민국 경제계가 긴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한마디를 하면 주식시장이 출렁였고 그가 고개를 끄덕이면 수천억 원짜리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회장의 출근 시간에 맞춰 임직원들이 이렇게 도열하는 것이 한성그룹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드디어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운전기사가 재빨리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70대의 노신사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박정호 회장이었습니다. 꼿꼿한 허리,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머리카락, 그리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 차가운 눈빛. 그의 몸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권위와 위엄이 뿜어져 나왔어요. 맞춤 양복은 구김 하나 없이 완벽했고 구두는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양쪽에 늘어선 임직원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 절하는 물결이 로비 끝까지 퍼져나갔어요. 아무도 회장의 시선을 정면으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감히 그럴 엄두를 내는 사람은 없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로비 구석에 있던 대형 화분 뒤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었어요. 경호원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 작은 그림자는 회장을 향해 곧장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건? 경호팀장이 외쳤어요. 경호원 2명이 재빨리 앞을 가로막으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그림자는 마치 미꾸라지처럼 그들의 손을 빠져나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달리는 그것은 8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소녀였습니다. 낡아서 색이 바랜 운동화, 무릎이 해져서 구멍이 난 바지, 며칠은 빗지 않은 것 같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소녀의 모습은 이 화려한 로비와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어요. 마치 다른 세계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어요. 두려움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소녀가 목청껏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저 할 말 있어요. 그 외침이 조용하던 로비의 정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임직원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경호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감히 저런 꼬마가 회장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당장 잡아. 경호팀장의 다급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경호원 2명이 달려들어 소녀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소녀의 작은 몸이 공중에 붕 떠올랐습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진 채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소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요. 저 진짜 할 말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 정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시선이 회장에게 쏠렸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공중에 매달린 채 버둥거리는 작은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탐색하는 것처럼 소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소녀도 정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젊은 임원들은 숨을 죽였어요. 회장님이 화를 내실까봐 두려웠거든요. 분명 경호원들에게 당장 쫓아내라고 호통을 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어요. 그는 경호원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내려놔라. 짧고 단호한 명령이었어요. 경호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녀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녀는 발이 땅에 닿자마자 옷매무새를 고쳤어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회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우의 옆에 서 있던 박민준 전무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불쾌함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불황아를 상대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민준이 소녀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정우가 그 손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 정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어요. 민준은 할 수 없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우가 소녀를 내려다봤어요. 이름이 뭐냐? 예린이요. 김예린. 소녀가 당차게 대답했습니다. 예린이라. 그래서 이 할아버지한테 할 말이 뭔데? 예린이 한 발짝 더 다가갔어요. 주변 경호원들이 긴장했지만 정우의 눈짓에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예린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맞나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임원들의 얼굴에 경악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감히 회장님 앞에서 저런 말투를. 대체 어디서 굴러온 애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하지만 예린은 그런 소리들을 무시했습니다. 오직 정우만을 바라봤어요. 정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주 희미한 미소였어요. 글쎄다. 제일인지는 모르겠고 꽤 많이 가진 편이긴 하지. 그럼 돼요. 예린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목숨을 건 도박을 하기 직전처럼 그녀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 수술비가 필요해요. 1억 5천만 원이요. 순간 로비 전체가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예린을 바라봤어요. 8살짜리 꼬마가 대한민국 최고 재벌 앞에서 1억이 넘는 돈을 달라고 하다니. 이건 정말 미친 짓이었습니다. 민준이 코웃음을 쳤어요. 회장님 보세요. 이런 영악한 애한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 이런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의 말에 주변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냥 돈 빌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작은 몸에서 어떻게 그런 큰 소리가 나오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걱정하는 거, 제일 풀고 싶은 고민 있죠?
그거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정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흔들렸어요.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놀라움, 의심, 그리고 아주 작은 기대 같은 것이었습니다. 뭘 해결한다고? 정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할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거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고민이요. 예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다쳤어요. 많이 다쳤어요. 수술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대요. 근데 돈이 없어요. 아빠도 없고 친척도 없고 저밖에 없어요. 예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엄마 살리려면 뭐라도 해야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대신 할아버지 고민을 풀어드릴 수 있어요. 저 그런 거 잘해요. 로비안이 고요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호는 한동안 예린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어요. 마치 오래전에 잊고 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호는 놀라운 행동을 했어요. 70평생 그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인 적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민준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주변 임직원들도 경악한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이 무릎을 꿇다니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정호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예린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가까이서 본 예린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볼이 살짝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예린아, 정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내 고민을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니? 몰라요. 근데 그냥 느꼈어요. 할아버지 눈에 슬픔이 있었어요. 아까 차에서 내릴 때요. 예린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예린을 바라봤어요. 마치 이 작은 아이의 정체를 파악하려는 것처럼요. 회장님, 오늘 해외 바이어들과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시면 옆에 서 있던 한재혁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호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취소해라. 네. 재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화상회의 취소하라고 했다. 일정 다 미뤄라. 하지만 회장님, 이번 거는 수천억 원짜리 계약입니다. 바이어들이 오늘만 기다리고 지금 나에게는 정호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예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내뱉은 말이 그 어떤 계약서보다 중요하다. 재혁이 말문이 막혔어요. 민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회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신원도 불분명한 꼬마의 말을 믿고 중요한 계약을 미루시다니요. 민준아. 정호가 민준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내 허락을 받고 일정을 정했더냐? 민준이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정호가 예린의 손을 잡은 채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수백 명의 임직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 낡은 옷을 입은 8살짜리 꼬마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예린은 걸으면서 뒤를 살짝 돌아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떤 눈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떤 눈은 경멸하는 빛을 담고 있었어요. 또 어떤 눈은
그저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린의 마음이 순간 움츠러들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 예린도 무서웠거든요. 겨우 8살인 자신이 이 거대하고 무서운 세계에 발을 들인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정우가 예린의 손을 살짝 더 꽉 잡았어요. 괜찮다. 정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예린이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어요. 정우의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까 로비에서 봤던 차가운 눈빛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린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엄마, 저 해낼 수 있을까요? 예린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전용 엘리베이터의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정우와 예린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로비에 남겨진 수백 명의 사람들 사이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체 저 애가 누구야? 회장님이 저렇게 나가시는 건 처음 봐. 무슨 고민을 풀어준다는 거지? 하지만 엘리베이터 안에 두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조용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예린은 회장의 손을 꼭 잡은 채 천천히 올라가는 층수를 바라봤습니다. 1층, 2층, 3층.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예린의 심장도 함께 뛰었어요. 엄마, 기다려요. 제가 꼭 살려낼게요. 예린의 눈에 새로운 빛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결연한 빛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점점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8살 소녀와 70대 재벌 회장. 이 둘의 기묘한 만남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예린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최상층 회장 집무실. 천장은 끝이 안 보일 만큼 높았어요. 한쪽 벽면 전체가 책으로 가득 찬 거대한 서가였습니다. 수천 권은 좋게 넘어 보이는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죠. 반대편 벽은 통유리 창이었어요. 서울 시내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마치 장난감처럼 작게 보였어요. 예린은 자신이 구름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린의 입이 저절로 벌어졌어요. 이런 곳이 진짜 있구나. 태어나서 이렇게 넓고 화려한 공간은 처음 봤거든요. 예린이 살던 반지하 방은 이 집무실의 화장실보다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예린은 곧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은 구경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우가 커다란 책상 앞에 섰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무언가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가죽 케이스였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가장자리는 닳아서 색이 바랬고 곳곳에 작은 흠집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매일 정성스럽게 닦아온 것처럼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정우가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열었어요. 안에는 빛바랜 악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리 와보렴. 정우가 예린을 불렀어요. 예린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책상 앞에 서서 악보를 바라봤어요. 누렇게 변색된 오선지 위에 음표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것 같았어요. 글씨체가 둥글둥글하고 예뻤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린이 물었어요. 정우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3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내 아내가 남긴 거란다. 예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 30년이나 됐구나.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예린 앞에 서 있는 건 아내를 그리워하는 한 명의 남편이었어요. 아내는 젊은 시절 피아니스트였단다. 아주 재능이 뛰어났지.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정우가 악보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아내가 떠나기 전날 밤, 이 악보를 내게 건넸어. 자기가 직접 작곡한 곡이라고 했지. 나를 위해 만든 마지막 선물이라면서. 예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 정우가 악보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여기 마지막 8마디를 보렴. 예린이 눈을 크게 뜨고 악보를 살폈습니다. 이상했어요. 앞부분의 음표들은 질서정연하게 정렬되어 있었는데 마지막 8마디는 완전히 뒤죽박죽이었거든요. 음표들이 제멋대로 흩어져 있었고 어떤 것은 거꾸로 되어 있기도 했어요. 아내가 말했어. 이 악보 안에 나를 위한 마지막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고. 이 수수께끼를 풀면 그녀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지.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이 암호를 풀지 못했단다. 예린이 깜짝 놀랐어요. 30년이나요? 그래.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불렀어. 암호 전문가도 데려왔고 수학자들도 도전했지. 하지만 모두 실패했어. 정우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악보에 흠집이라도 나면 안 된다고 했더니 다들 겁을 먹고 포기하더구나. 어떤 사람은 이건 그냥 의미 없는 낙서일 뿐이라고 했어. 아내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쓴 거라고. 정우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난 알아. 아내는 절대 의미 없는 일을 하지 않았어. 이 안에 분명히 뭔가가 있어. 내게 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이.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밤 이 악보를 바라봤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었지. 아내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고 싶었단다. 예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30년. 그 긴 세월 동안 정우는 매일 밤 이 악보를 바라보며 아내를 그리워했던 거예요. 답을 찾지 못한 채 혼자서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왔던 거죠. 예리는 악보를 다시 바라봤어요. 하지만 덥석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한 뼘 정도 거리를 두고 가만히 관찰했어요.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였다가 오른쪽으로 기울였어요. 눈을 가늘게 떴다가 다시 크게 떴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예린의 눈동자가 바쁘게 움직였어요. 정우가 조용히 예린을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예린은 여전히 악보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집중하고 있었죠. 집무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어요. 그때 예린의 머릿속에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3일 전 밤이었어요. 엄마는 물류센터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죠. 그때 전화가 왔어요. 김수진 씨 보호자분이시죠?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예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여기저기 관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려운 말들을 했습니다. 척추 손상, 내부 장기 파열, 긴급 수술 필요. 예린은 그 말들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죠.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수술비가 1억 5천만 원이라는 것. 예린에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아빠는 예린이 5살 때 떠났어요. 친척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일하던 회사는 사고가 산재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어요. 예린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엄마를 살릴 방법이 뭘까? 예린은 밤새 생각했어요. 울고 또 울다가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을 찾아가자. 그래서 예린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악보를 바라보는 예린의 눈에 새로운 빛이 떠올랐습니다. 이 악보를 풀어야 해. 그래야 엄마를 살릴 수 있어. 예린의 손가락이 공중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음표와 음표 사이를 따라 보이지 않는 선을 그렸습니다. 마치 점들을 연결하는 것처럼요. 정우가 예린의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어요. 저 작은 아이가 정말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까? 30년 동안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집무실에는 오직 시계 소리만 울렸습니다. 똑똑똑. 예린의 집중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서서히, 아주 서서히 예린의 입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흘렀어요. 예린은 여전히 악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오직 눈동자만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손가락이 공중에서 춤을 추듯 휘저었어요. 보이지 않는 시를 따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예린만이 볼 수 있는 무언가를 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무실 한쪽에 서 있던 재혁이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1시간이나 지났어요. 취소된 화상회에 밀린 결제 서류들, 대기 중인 임원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재혁이 조심스럽게 정우를 바라봤어요. 정우의 눈이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꼬마 아이의 치기 어린 장난이었나? 그런 생각이 정우의 머릿속을 스쳤어요. 30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실패한 일을 8살짜리 아이가 해낼 수 있을 리 없었죠. 정우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예린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정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신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할아버지. 예린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할머니를 처음 만난 날 기억나세요? 정우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악보의 비밀을 풀겠다더니 왜 갑자기 첫 만남을 묻는 걸까요? 그날 어떤 기분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린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정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마치 오래된 서랍을 열 듯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을 꺼내려는 것 같았죠. 40년 전이었어. 정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봄이었지. 대학교 캠퍼스에 벚꽃이 만개했던 날이야. 정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그의 눈에 아련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난 경영학과 학생이었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나오는 길이었지. 그런데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어. 정우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너무 아름다운 멜로디였어. 마치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지.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어. 예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음악관 연습실이었어. 문이 살짝 열려 있었지. 난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 정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봤지.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건반 위로 춤추듯 움직이는 그녀의 손가락을.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 마치 천사 같았어. 정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그녀가 고개를 돌렸어. 우리 눈이 마주쳤지. 정우가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녀만 보였지. 그게 바로 내 아내였단다. 예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그녀가 연주하던 곡은 쇼팽의 녹턴이었어. 그 후로 난 매일 그 연습실을 찾아갔지.
그녀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정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어. 예린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빠르게 공중에서 무언가를 그리듯 점들을 연결하듯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예린의 눈이 반짝였어요.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그냥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예린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노래처럼 담긴 거예요. 예린이 악보의 마지막 8마디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음표들이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정우가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예린의 작은 손가락이 음표들 사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음표가 아니라 음표 사이의 간격을 봐야 해요. 여기 이 간격들이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예린의 설명에 정우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간격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쇼팽의 녹턴이요. 예린이 외쳤어요. 할머니가 처음 만난 날 연주하셨던 그 곡이요. 할머니가 그 멜로디를 변형해서 숨겨놓은 거예요. 정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예린이 악보를 조심스럽게 돌렸어요. 거꾸로 봐야 해요. 할머니가 첫 만남을 거꾸로 연주한 거예요. 끝에서 시작으로 돌아가는 노래요. 정우의 손이 떨렸어요. 끝에서 시작으로? 네. 할머니는 할아버지와의 첫 만남으로 돌아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멜로디를 거꾸로 숨겨놓은 거죠. 예린이 정우의 책상에서 연필을 집어들었어요. 제가 올바른 순서를 적어볼게요. 악보에 직접 쓰면 안 되니까 여기 종이에요. 예린의 작은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음표 하나하나를 정확한 순서대로 옮겨 적었어요. 몇 분 후 예린이 완성된 종이를 정우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할머니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정우의 손이 떨리며 종이를 받았어요. 그의 시선이 집무실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어요. 검은색 표면이 먼지 한 톨 없이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 피아노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주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정우는 피아노 뚜껑을 열 수가 없었거든요. 건반을 보면 아내의 손가락이 떠올랐고 그러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얀 건반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정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정우가 의자에 앉았어요. 예린이 적어준 종이를 피아노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어요. 첫 번째 음이 울렸습니다. 집무실 전체가 그 소리로 가득 찼어요. 30년의 침묵을 깨는 아름다운 첫 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음, 세 번째 음. 정우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서툴렀지만 한 음 한 음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그것은 40년 전 봄날의 대학 캠퍼스에서 들었던 그 멜로디였습니다. 처음 아내를 만났던 날 연습실 문틈으로 들려왔던 바로 그 곡이었어요.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었구나. 당신이 나를 그날로 데려가고 싶었던 거구나. 멜로디가 계속 이어졌어요. 마지막 음이 울리고 정우의 손가락이 건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정우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어요. 악보의 마지막 마디 아래 아주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지금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글씨였어요. 정우가 악보를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 글씨를 읽었어요. 당신을 만난 그날로 항상 돌아가고 싶어요. 영원히 사랑해요.
정호의 몸이 무너지듯 의자에 기대졌습니다. 30년. 30년 동안 기다렸던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정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70년 인생에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예린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예린이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정우가 고개를 들어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하지만 30년 만에 처음 보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다, 예린아. 정말 고맙다. 정우가 예린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덕분에 드디어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구나. 집무실 안에는 여전히 피아노의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30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전해진 사랑의 메시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건 8살 소녀의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감동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이었어요. 집무실 안에는 아직 피아노의 멜로디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호의 눈가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예린의 주머니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예린이 깜짝 놀라 주머니를 뒤졌어요. 낡고 금이 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에 뜬 글자를 본 순간 예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중앙병원 원무과. 예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좋은 소식일 리가 없었거든요. 예린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김수진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원무과입니다. 수술비 입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린의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았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30분 내로 입금 조치가 없으면 수술 진행이 불가합니다. 예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0분. 고작 30분. 그 짧은 시간 안에 1억 5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엄마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예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예린의 표정을 보고 다가왔어요. 예린아, 무슨 일이냐? 예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엄마가 30분 안에 돈 안 내면 수술 못한대요. 정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는 즉시 재혁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재혁아, 당장 송금해라. 네, 회장님. 1억 5천만 원, 아니 2억을 중앙병원으로 보내라. 1초도 지체하지 마라. 정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명령에 반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재혁이 집무실 한쪽으로 물러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예린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이제 엄마가 살 수 있어. 드디어.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재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는 전화기에 대고 뭔가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예린에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어요. 재혁이 조심스럽게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재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 재혁이 머뭇거렸어요. 금일 대규모 자금 이동에는 내부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소 2시간은 걸린다고. 뭐? 정우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한성그룹 회장인데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쓴다는 거냐? 재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부 규정상 바로 그때였어요. 쾅!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준이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민준의 목소리가 집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신원도 불분명한 아이의 말만 듣고 거액을 송금하시려고요? 이건 정상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정우가 민준을 노려봤어요. 민준아, 내가 지금 뭐라고 했느냐?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군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 사기예요. 민준의 시선이 피아노 위에 놓인 악보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예린이 적은 종이를 봤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설마 저 악보를 푼 건가? 민준은 그 악보가 절대 풀리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회장이 그 악보에 집착하는 동안 회사 경영에 신경을 덜 쓸 테니까요. 그 틈을 타서 민준은 자신의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회장님의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정신 상태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정우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뭐라고? 이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갑자기 중요한 회의를 취소하시고 정체불명의 아이와 하루 종일 함께 계시다니. 민준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회장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 아이를 당장 내보내시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예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예린이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님, 수술팀 대기가 해제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예린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어요. 안 돼요. 선생님, 제발요. 예린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돈은 지금 바로 갈 거예요. 5분만요. 아니, 3분만 더요. 제발요. 예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상 더 이상은.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어요. 예린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집무실에 울렸어요. 예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작은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예린이 울부짖었어요. 엄마. 그 모습을 본 정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날,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나오던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무력감, 그때의 고통이 다시 밀려왔어요. 또 이렇게 누군가를 잃을 순 없어. 정우가 민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서 70년 인생의 모든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닥쳐라, 민준아. 정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엄청났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앞에서 누구를 사기꾼이라 부르느냐.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저는 그저 입 닥치라고 했다. 정우가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서랍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직접 은행 앱에 접속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시스템 오류. 현재 접속이 불가합니다. 정우의 눈이 커졌어요. 다시 시도했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떴어요. 이게 무슨...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정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내 짓이구나. 정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IT팀에도 손을 써놨구나. 내 금융 접근을 막아놓은 거지.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내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그 더러운 입 다물어라. 정우가 민준을 지나쳐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예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예린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예린아. 정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렴. 예린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정우가 예린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직접 간다. 네. 할아버지랑 같이 병원으로 가자.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할 거야. 예린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돈 따위 문제 없어. 이 할아버지가 직접 가면 그 어떤 병원도 거절 못해. 정우가 일어섰습니다. 예린의 손을 꼭 잡은 채 집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민준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이건 미친 짓입니다. 지금 나가시면 비켜라. 정우의 한마디에 민준의 몸이 얼어붙었어요. 정우의 눈빛이 너무나 무서웠거든요. 70년 인생에서 쌓아온 모든 권위와 분노가 그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 할 수 없이 옆으로 물러났어요. 정우가 예린의 손을 잡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민준의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정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예린의 엄마를 살리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향해 빠르게 걸으며 정우가 예린에게 말했어요. 예린아, 꼭 잡고 있어라. 내가 반드시 내 엄마를 살린다. 약속할게. 예린이 정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예린의 눈에 다시 희망의 빛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야.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어요. 엄마의 생명이 걸린 이 싸움에서 매 초가 소중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정우와 예린은 동시에 멈칫했습니다. 아까까지 맑았던 하늘이 완전히 변해 있었거든요. 검은 먹구름이 하늘 전체를 뒤덮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름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빗줄기가 굵고 거셌어요. 정우가 예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뛰어야 한다. 준비됐니? 예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어요. 몇 초 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재혁이 앉아 있었어요. 언제 내려왔는지 이미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정우가 뒷문을 열고 예린을 먼저 태웠어요. 그리고 자신도 재빨리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정우가 외쳤어요. 중앙병원으로 가라. 가장 빠른 길로. 20분 안에 도착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재혁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예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예요. 예린은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도로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퇴근 시간과 겹친 데다 폭우까지 쏟아지니 도로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브레이크 등의 빨간 불빛, 경적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렸어요. 차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재혁아, 다른 길은 없느냐? 찾아보겠습니다. 재혁이 내비게이션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확 꺾었습니다. 차가 골목길로 빠져나갔어요.
예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예린은 병원을 수십 번 오갔거든요. 엄마가 입원한 후로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는 길은 병원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예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왜 그러니? 이 길 아니에요. 병원은 저쪽인데요. 정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익숙한 건물들이 사라지고 점점 한적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들, 인적이 드문 골목길. 이건 분명 잘못된 길이었어요. 재혁아,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 정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재혁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린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까 집무실 대기실에서 본 장면이었습니다. 재혁이 구석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아주 낮은 목소리였지만 예린의 귀에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끌겠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예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할아버지, 예린이 급하게 외쳤습니다. 저 아저씨, 아까 민준 전무님 비서랑 얘기하는 거 봤어요. 시간을 끌겠다고 했어요. 정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재혁아, 차 세워라. 재혁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당장 세우라고 했다. 정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재혁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기,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가 빗길에서 미끄러지며 거칠게 멈춰 섰어요. 정우가 앞좌석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재혁의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10년을 내 곁에서 일한 내 놈이. 정우의 목소리가 집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니,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감히 내 등에 칼을 꽂아? 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민준이가 뭘 약속했느냐? 얼마를 받았어? 정호의 눈에는 짐승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70년 인생에서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분노. 그것이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재혁이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덜덜 떨기만 했어요. 정우가 재혁을 밀쳐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재혁을 빗속으로 내던졌어요. 꺼져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재혁이 빗물 웅덩이에 넘어졌습니다. 흙탕물이 튀어 그의 양복을 적셨어요. 하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몸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었죠. 정우가 운전석으로 옮겨 앉았어요. 70대 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예린아. 정우가 룸미러로 예린을 바라봤어요. 안전벨트 꽉 매라. 예린이 재빨리 안전벨트를 잡아당겼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어요. 정우가 기어를 넣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우의 발이 엑셀을 깊이 밟았어요. 엔진이 굉음을 내며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평생 기사가 운전하는 차만 타왔던 정우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 어떤 레이서보다 절박했습니다. 차가 중앙선을 넘나들며 달렸어요. 앞차를 추월하고 또 추월했습니다. 경적을 울리며 앞길을 뚫어나갔어요. 빗길이 미끄러웠습니다. 차가 휘청거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예린이 비명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핸들을 꽉 잡고 차를 바로잡았어요. 예린의 손이 좌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감정이 가슴 한쪽에서 퍼져나왔어요. 이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엄마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무서워요. 정우가 룸미러를 통해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괜찮다, 예린아. 정우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약속했잖아. 내 엄마 반드시 살린다고. 할아버지는 약속을 어기지 않아.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 때문이었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예린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세상 전체가 자신과 엄마를 버린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차가 계속 달렸어요. 빗줄기 사이로 병원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예린은 기도하듯 되뇌었어요. 마침내 차가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기익. 타이어가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어요. 차가 급정거하며 멈춰 섰습니다. 정우가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비에 젖은 맞춤 양복이 진흙 탕물에 얼룩졌습니다. 단정하던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어요. 하지만 정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뒷문을 열어 예린을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병원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비켜라. 정우가 외쳤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길을 터줬습니다. 정우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달리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나 한성그룹 박정호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김수진 환자 수술 당장 재개해라. 돈은 내가 책임진다. 1분 안에 수술팀 소집 안 하면 그 병원 문 닫게 해주마. 정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우가 예린을 안고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변화가 시작됐어요. 복도 저쪽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었어요. 수술 준비 완료됐습니다. 환자 이송합니다. 분주한 외침들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예린이 봤습니다. 꺼져 있던 수술실의 붉은 불빛이 다시 켜지는 것을. 예린의 심장이 뛰었어요. 켜졌어. 불이 켜졌어. 복도 끝에서 침대 하나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누워있는 건 엄마였어요. 엄마. 예린이 정우의 품에서 벗어나 뛰어갔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은 감겨 있었고 온몸에 관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린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어요. 엄마, 나야. 예린이야. 엄마, 눈 떠봐.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눈을 뜨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예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수술실로 들어가야 해요. 손 놓아주세요. 예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엄마랑 같이 갈 거예요. 안 돼요. 수술실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정우가 다가왔습니다. 예린의 작은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어요. 예린아, 엄마 손 놓아주렴. 의사 선생님들이 엄마를 고쳐주실 거야. 예린이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가 눈을 안 떠요. 괜찮아. 수술하면 나을 거야. 할아버지를 믿어. 예린이 천천히 엄마의 손을 놓았습니다. 침대가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두꺼운 문이 닫혔습니다. 붉은 불빛이 예린의 얼굴을 비췄어요. 예린은 그 자리에 서서 수술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엄마, 꼭 살아서 나와요. 제발이요. 정우가 예린의 옆에 섰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었어요. 수술실 앞 복도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과 8살 소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처럼 보였어요. 정우가 예린에게 따뜻한 우유를 건넸습니다. 마셔라.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잖니. 예린이 조심스럽게 우유를 받았어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예린이 우유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온기가 차가웠던 몸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정우가 예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30년 전에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단다. 예린이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어요. 할머니요? 그래.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 절대 그런 일 없게 할 거야. 내 엄마는 반드시 살린다. 예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두 사람은 밤새 수술실의 붉은 불빛만을 바라봤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을 때 정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성그룹 보안팀장이었습니다. 정우가 전화를 받고 한쪽으로 물러났어요.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몇 분 후 정우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뭐라고? 정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우가 예린에게 다가왔어요. 예린아, 할아버지한테 물어볼 게 있단다. 예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사고 나기 전에 혹시 너한테 뭔가 준 거 없니? 예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린이 천천히 품속을 뒤졌어요. 그리고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엄마가 사고 나기 전날 밤에 줬어요. 정우가 휴대폰을 받아들었어요. 뭐라고 하시던? 혹시 무슨 일 생기면 꼭 가지고 있으라고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정우가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녹음 파일들과 사진들이었습니다. 정우가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물류센터 안전 점검 비용 전부 유령회사로 돌렸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였어요. 김수진이라는 여자가 장부를 뒤지고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것 같아요. 재혁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여자 조용히 만들어. 사고로 처리해. 정우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였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분노가 온몸을 집어삼켰어요. 물류센터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안전점검 비용을 횡령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질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아낸 수진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 녀석들이. 정우의 목소리가 이를 가는 소리와 함께 흘러나왔어요.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10시간의 대수술이 끝난 거예요. 지친 기색의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예린이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 어때요? 의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비는 넘겼어요. 예린의 세계가 환하게 밝아졌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우가 예린을 품에 안았습니다. 예린이 정우의 품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살았어요. 정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며칠 후 뉴스 헤드라인이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한성그룹 박민준 전무 횡령 및 방화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 물류센터 화재 계획된 범행으로 밝혀져. 박정우 회장 내부 비리 척결 선언. 민준과 재혁 그리고 연루된 임직원들이
모두 검찰로 넘겨졌어요. 포승줄에 묶여나가는 민준의 얼굴이 TV 화면에 비쳤습니다. 예리는 병원 침대에서 그 뉴스를 봤어요. 엄마 옆에 앉아서요. 수진이 약해진 손으로 예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예린이가 해냈구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예린이 웃으며 말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회장 집무실. 벽에는 새로운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빗속에서 무릎 꿇고 작은 소녀와 눈 맞추던 그날의 사진이었습니다. 정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진이었죠. 매주 토요일이면 정우의 대저택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예린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완치된 수지는 한성그룹에 새로 만들어진 안전관리팀 팀장이 되었어요. 다시는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사업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우와 예린이 그랜드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할머니의 곡이 집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30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태어난 그 멜로디가. 연주가 끝나고 예린이 정우를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 저 할 말 있어요. 뭔데? 수술비 1억 5천만 원. 제가 어른 되면 꼭 갚을게요. 정우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넌 이미 다 갚았단다. 정우가 예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오히려 이 할아버지가 내게 빚졌어. 예린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제가 뭘 했는데요? 정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악보 마지막 장에는 새로운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남을 돕는 것이 진정 남는 것. 그 아내의 유언을 이제야 실천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닫혀있던 할아버지 마음을 열어줬단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뭔지 알려줬어. 예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우가 예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정원 산책하자.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장미꽃이 피었거든. 두 사람이 집무실을 나섰어요. 햇살이 쏟아지는 정원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8살 꼬마의 당돌한 거래가 남긴 것. 두 생명의 구원. 닫혀있던 마음의 개방.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탄생. 장미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 퍼졌어요. 할아버지와 손녀의 뒷모습이 햇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